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여권.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다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임. 대일 대미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당 지도부 각종 부설 등의 보수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당이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수 정당이라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본 국민의힘 과제와 내년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김기현 대표 출범 이후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당내 이딴 설화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고 오늘 마침 오는데 세월호 참사 9주기라서 네. 지난 9년 동안 이 아픔 겪으셨을 유가족들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금 각종 구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일단 말 실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진 의원님들도 굉장히 같은 걱정하실 거고요. 저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하고 나가 지난 1개월 그렇게 잘한 게 없지만 사실은 저는 지난 1년, 집권 지난 1년을 지금 반성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통령이나 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우리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 그런 새로운 길을 저는 지금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여러 가지 말 실수나 실언, 망언 이런 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좀 모여가지고 민심이 이게 왜 우리를 떠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알아내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금 처졌습니다. 인재 영입 또 공천 룰 확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십니까?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기를 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어느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이런 이 낮은 민심의 지지도를 얻었는지 역대 정부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 대선 때 48.56%, 49% 가까운 득표를 그래서 겨우 됐지만 어쨌든 당선시킨 그 민심이 왜 20%가 넘게 날아가 버리냐. 특히 수도권이나 중도 무당층이나 젊은이, 청년층에서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고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출발점이 민심은 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 민생이 어려운 거, 또 한일 또 한미 외교에서 잇따라 국민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굉장히 상한 거.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저출산 인구 문제, 이런 개혁들이 완전히 지금 실종된 상태고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나라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 전부 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저는 대통령 포함해서 같이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찾고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지금 20%대로 떨어졌는데요. 예. 지금 이런 당의 모습,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들은 게 지금의 상황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패배 때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책임이 크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일부러 비난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뭐 사당 비슷하게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국민들께서 보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결국은 그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들이나 뭐 집권당 대표나 그 여러 가지 한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우리가 이럴 줄 몰랐냐는 거죠. 이럴 줄 알면서 이런 상태를 만들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너무 100% 강하게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지배하는 권력만 가질 게 아니라 그 책임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때보다 지금 더 나쁩니다. 더 안 좋습니다. 그때는 불과 총선 한 2달 전까지는 우리가 170석, 180석을 넣는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완장차고 나서 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외면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총선 1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안 좋거든요.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을 거는 부분은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반성하면 그러면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동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길 찾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나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게 권력자가 망해서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요. 전광훈 목사 관련 논란이 벌써 한 달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되는 이게 뭐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한편에서 보면은 또 다른 분란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전 목사는 최근에도 정치는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전광훈 목사 그분이 저는 뭐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 정치는 종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런 망발이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당이 저런 망발을 하는 사람한테 끌려가면 그러면 당이 너무 극우화된다. 너무 우경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음이 떠나고 있는 이 수도권 중도 무당층 젊은 층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는 김기현 당대표와 우리 최고위원 우리 지도부 또 우리 당 의원들 전부 다가 이거는 확실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게 맞죠.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홍 시장님도 이게 발단이 된 게 예컨대 뭐 제주 4.3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홍 시장도 과거에 자기 입장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다음에 홍 시장도 저는 제가 잘못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제가 직접 합니다. 그 홍 시장께서도 이 모든 이 잘못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직접 하시고 김기현 대표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말 들으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래서 홍 시장께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건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요. 당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들의 뭐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공천 중요하죠.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이고 인정이고 이런 건데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마음은 아마 검사들, 윤핵관들, 그다음에 정부 장차관들, 대통령실의 비서들, 또 뭐 김건희 여사 측근들 이런 사람들 아마 대거 공천하기를 바랄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천 개입을 하다가 2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그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불법 공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를 100% 이심전심으로 뭐 윤심전심이라 그럴까 딱 하면 그냥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공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왜냐하면 공천이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공천 잘못하면 4년 내내 국회가 이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또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근거 없는 괴담이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이 정말 저는 사실이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네. 내가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게 윤석열 정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옳은 길이다 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당 창당에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생각 없습니다. 네. 예.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예, 신당 창당 생각 없습니다. 그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세요? 저는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단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욕심이 저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네. 저는 24년째 정치를 하면서 정말 낡은 보수를 바꾸어서 어떻게 개혁 보수의 길로 가느냐 그걸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네. 저의 남은 정치적 소명은 정말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거. 즉 저는 보수당에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 개혁하는 거. 네. 그 결실을 맺고 싶고 네. 그걸 위해서는 저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저 총선 출마에 제가 뭐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하고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 저는 진짜 하나도 욕심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뭐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전에 네. 당이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길을 찾지 않으면 이런 뭐 공천이고 이런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사저 입주한 지 1년 만에 공개 외출을 했습니다. 예, 대구 맞습니다. 803의 동아사.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였던 곳의 그렇죠. 사찰이죠. 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외출도 하시고 시민도 만나시고 저는 뭐 전국을 또 다니시고 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그분의 어떤 측근이 그런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정치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가면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뭐 전 수석 또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또 대통령도 다음 총선에서 만약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선거인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보는 거죠. 네. 지금 대일 외교에 이어서 지금 미국 정부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예. 의혹이 예. 터지면서 지금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은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도감청 의혹 처음 이제 거짓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현재 외교안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점은 야권에서 뭐라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국도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은 거를 왜 우리 대통령실 나서가지고 이게 위조다 가짜다 그러고 도청이 마치 없었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미국도 지금 그 기밀 유출한 그 일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FBI가.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한일 외교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이 악화된 거 또 이번에 미국의 도청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맹이나 우방국가,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신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실언인데 네.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이 도청했고 미국이 잘못했었는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가해자의 마음을 열고 일본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도청이 없었던 것 같이 네. 위조인 것 같이 또 이거 하면 뭐 잘못 이야기하면 동맹을 흡는다 이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동맹 간에도 네. 할 말을 하고 서로 당당하게 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래야지 70주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런 중요한 외교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정부가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답이 네.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도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인플레 감축법 IRA 또 외교안보 현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 또 꼭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1번은 경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그 인플레 감축법 미국이 네. 그게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우리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산업이 지금 중국하고 이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하고 투자하고 교역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워싱턴 가시면 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로부터 너무 심한 규제를 받지 않고 네.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도체 동맹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중국하고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를 대통령께서 꼭 만들어 오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안보죠. 네. 북한 핵 문제 이거는 뭐 정말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바로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서 그냥 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 번씩 와서 한미훈련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핵을 확실하게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안을 미국 대통령하고 대통령 대 대통령의 대담이니까 네. 그걸 좀 꼭 좀 얻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모관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라는 반발인데 의원님은 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국회에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지난 1년간 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하고 문재인 정권 국정 실패한 거 그거 비호나하고 이러다가 이제 돈봉투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기획수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진상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이거는 검찰 수사하는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돈봉투 사건을 보고 야 민주당이 진보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고 타락하고 썩었느냐. 네. 혐의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잘못된 부패한 부분은 스스로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정말 진보 정치의 위선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아주 네. 큰 경종을 울릴 거다. 그렇게 네. 제가 좀 비판을 합니다. 네.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치지만 국민들 눈에는 이전 투개장 그 자체입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대화 타협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더 미국 측이 설명을 해준다거나 직접 말씀을 좀 밝혀주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미국 측에서도 추가로 나온 사실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네.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마침 또 기자회견하고 마치 뭐 여권 지도부에 훈수하듯이 막 계속 언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쓰냐.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네. 갤럽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는데 현재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심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임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다. 이것은 국정 운영 동력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실제로 임기 1년 동안에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8월에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최저치수로 내려갔었고 10월 달에 또 MBC와 갈등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해 10월 24%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념, 네. 정책 또 사람인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차질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는 버팁니다. 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각종 사람 내용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대통령실 안보실도 사람입니다.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대통령 지지율 구체적으로 보면요. 7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10대, 40대 이게 뭐 긍정평가가 10%대에 그쳤는데 네. 지금 1년 뒤에 총선이 있고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이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까? 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번 조사,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지금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70대 이상층은 굉장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는데 이게 지금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60대도 지금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층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미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가기 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서 갔다 와서도 큰 기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할 네. 수 있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1위를 차지했고 부정평가 이후 역시 1위가 외교에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대일 외교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뭐 도남청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외교안보 정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그다음에 외교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가지고 외교도 양당 간에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양극단의 진영 논리를 말하자면 외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네. 이제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써 이분법적으로 이 선악을 나누듯이 이렇게 양당 간에 그렇게 나누고 애써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쪽 진영으로 완전히 몸을 담그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70년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덩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외교적 스탠스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쭉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키워왔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대일 외교 보십시오. 강제동원 배상 그 문제 그렇게 됐죠. 지금 대미 외교도 보십시오.
지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설계 도면까지 내놔야 될 상황이고 이익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익 공유 형식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든 외교든 간에 세상 천지의 양당 간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쌓아올린 그런 성과도 좀 봐가면서 외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니까요, 최근 있었던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의혹 관련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지금 여권은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로서 국가의 권위, 그러니까 내셔널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도 국력의 일환인 만큼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는 주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그 몇몇 주요 인사가 무슨 악의 없는 도청이라든지 또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지금 실제로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20대의 미군이 지금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장갑차까지 동원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명쾌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안해하는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러한 그 대응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당혹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외교라는 것이 집권당이라든지 또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때문에 점수를 좀 잃더라도 외교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었는데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외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쟁점화가 되니까는 굉장히 당혹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련의 결단을 내렸으면 그거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노련하지 못한 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그거를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여당의 일부 인사 중에 안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작이 됐다, 뭐 내지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함으로써 아주 지금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는 미국 언론에서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는데 네. 국민들이 그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게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들의 이런 문제를 여당에서 교정하고 이렇게 견제하고 함으로써 지지율이 그 한 번에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전재수 의원님, 이번 도감청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는 지적을 했던데요. 어떤 취약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고요. 저희들이 이제 삼청동의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할 때 많은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 언론, 국민, 야당 전부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활발한 국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옮긴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최근에 이제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근처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미 한산합니다. 네. 경제 효과 2천억 원 고사하고 경제 효과 20억도 지금 생기지 않는 현실이고요. 도어 스태핑, 국민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급하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내걸었던 명분조차도 전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오감대 없이 돼버린 상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NSC라든지 또는 이제 그 대통령실 국방부를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 뭡니까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벽면에 이제 뭐 보안 장치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실을 이전했겠느냐 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번 도감청 사건이 올라갈 길은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은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강한 항의를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왜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표명을 못하냐. 한미동맹을 거스르거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 불법 도감청이 영향을 줬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호김 의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이 외교 관계자들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더 이탈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주권 국가로서 이스라엘도 발끈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도 아니 물밑으로는 미국과 조율을 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우리 국민 여론이 이렇다. 그러면서 절대로 도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국민들 이렇게 격앙돼 있는데 미국이 IRA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배려된 게 뭐가 있냐? 또 가드레일 조항에서 독소 조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유예해주는 그런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더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국민들은 더 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의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이제 김태호 차장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유감 표명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리 수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 의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네. 사전에 의제를 정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그 주요 우방국에 중요한 그런 그 기밀을 소위 이제 뭐 시긴트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감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망한 입장인데 지금 미국은 뭐 때문에 정신이 없냐면은 그렇게 중요한 기밀을 20대의 일병에 의해서 누출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 자체도 상당히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아주 창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1급 기밀 접근이 뭐 130여만 명. 그런 데다가 하필이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기회에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에 가까운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서 동맹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렛대로 해서 하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받아오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왜 노련한 외교관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논란 있는 발언을 하고 또 언론인 앞에서 굉장히 논란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외교부의 인사들은 꽤 알 텐데 왜 입들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모시려면 좀 똑바로 모시라고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국정 안정론보다 국정 심판론을 대답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내년 총선에서 국정 심판론 여론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항상 이 2년 차에 치러진다고 이게 심판론으로 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는 맞긴 하지만 이게 지금 심판론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국정 심판론이 높은 이유는 일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정치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내를 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정공법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자꾸 덮거나 그다음에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어떤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점점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부속실 여기 전지수 의원님도 이부속실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사님의 그 활동이 지금 굉장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역대 영부인들과 너무 지금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준선 수사님, 예. 차기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른바 보수세가 강하다고 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떤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약세입니다. 예.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대구와 TK 지역의 반응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와해라노.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일 때 못마땅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겠지라는 기대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 TK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스페셜하게 대륙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 경북 60대 주부청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을 간다고 해서 지역 방문이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제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문 방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을 잘하면 서문시장을 안 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문 상인분들도 안 와도 된다. 국정만 잘해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TK를 방문하더라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부산이 먼저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 지역과 부산인데 PK 지역은 TK보다는 더 이해 결집적이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는 TK도 서서히 이념 결집적이라기보다는 이해 결집적으로 가다. 뭔가 이익이 될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지지율을 올리겠지가 아니라 오르겠지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했을 때 전체 지지율을 올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우김 전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지금 이어지고 있던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출범 한 달을 맞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매겼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알던 김기현 의원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대표로서 좋은 평가를 못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일단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뭔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당대표 경선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핵관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재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미리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일련의 그 쟁점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김재원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니까 지금 징계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네. 이게 사실인지의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외부의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해촉과 관련해 가지고도 좋지 않은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총선에 수도권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과연 중앙 정치를 지금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가? 2030 세대의 소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가? 중도층의 의견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당황하다 보니까 네. 집토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토끼부터 얼른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럼 집토끼는 제대로 장악하고 있느냐. 지난 보궐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구의 옆 지역구에서의 그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자꾸 김기현 대표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방금 정호김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전광훈 목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 충돌이 있었고 홍 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전 목사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배제 정치에 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룰을 바꿔서 출마 못하게 해버리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이 또 높게 나오니까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또 출마 못하게 해버리고 안철수 대표가 또 높게 나오니까 말하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멀쩡한 당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몰아내는 이런 이제 배제 정치에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배제 정치의 대상을 정광훈과 같은 사람을 사실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네. 배제해야 될 사람은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배제해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의원이라든지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극우 인사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배제 정치를 바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배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런 분들과 선을 확실하게 끊고 당과 집권 세력이 지금 가고 있는 과도한 우경화의 길 네. 이것을 좀 스스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가 들고요. 네. 바로 이 우경화의 길을 막는 것으로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뭐 내용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는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란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실제로 뭐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정광훈 목사가 마치 또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적어도 그 결별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뭐 내일 기자회견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다 보니까 좀 뜨악하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결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책임 정당으로서 중도 우파를 지향하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위기의 상황에서 스트리트 우파라 그러죠. 아스팔트 우파 이분들이 상당히 그 힘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중도라든지 무당층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전국적인 정당으로서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그 중도적인 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아직 1년이 남았고 누가 주도하는 결별이든 간에 빨리 헤어지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보수 결집 효과 누릴 수 있을까요? 살짝 있겠죠. 네. 근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사저나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혹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징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이나 또 살아있는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이러면 특히 이제 TK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이건 옵션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대통령 기념관에 누가 갑니까? 당대표가 안 갑니다. 관광객이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당대표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사저에서 또 기념관을 방문한다. 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TK와 PK 지역의 일부 지지, 또 60대 이상의 일부 지지지만 더 급한 건 뭘까?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통합입니다. 네. 내부 통합을 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도 국민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 청년 정책을 꺼내놓을 때 이 청년 정책 과연 어떤 것을 당이 준비했는지 네. 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더 큰 지지
이율이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중도 보수 그리고 무당층 MZ 세대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중도층 잡기에 힘써야 할 김기현 대표가 대구 경북 이른바 텃밭만 다진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집토끼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산토끼냐 뭐 이런 논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는 토끼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지지층의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집토끼를 잡는 TK에 중심으로 하는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지금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외연 확장을 위한 지금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 요것이 좀 지금 그 태생적으로 좀 그게 불가피한 위치에 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네. 이게 낯뜨거운 더더구나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습니까? 통화 내용이 직접 들리는데 근데 낯뜨겁고 이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취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네. 당내에 그래도 이제 16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의 어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체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도 좀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죄의식 없는 번호봉투당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지적도 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일단 상식적으로 그 통화 건수가 3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통화의 주역인 이정근이라는 사람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조사해 보면은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사실은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소위 뭐 알선 수재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유죄를 받기까지 그때도 또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근데 요번에는 지금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 받았을 것이다. 아마 10명 정도는 검찰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2010년대인가요? 네네. 그때 그 고승덕 전 의원이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가 300만 원을 주는데 돌려보냈다 해가지고요.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그것의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네. 거의 당이 풍비박산일보 직전에서 재창당 수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2023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는 뭐 9천 몇백만 원을 무슨 뭐 국회의원 최소 10명에서 20명에다가 또 뭐 상황실장 해가면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송영길 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초동 대응 내지는 초기의 대응이
너무나 조용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기획이라 그래갖고 네. 그게 더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검찰의 기획이라면 검찰이 기획하라고 일부러 판을 깔아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쩐대, 뭐 빙산의 일가 이런 강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봉투 지급에 관한 지금 정황이 거론되는 가운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지금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또 탈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어떤 입장인가요?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그 행동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일단은 당내에 진상기구를 꾸리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뭐 이 저 행동하고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해명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국민들께 무책임한 정당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하게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그야말로 이 그 양당 간의 한 칼에 좀 국민들께 좀 변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려면은 뭐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네.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당이 좀 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선지에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아직도 그 구시대의 어떤 그런 정치 관행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당이 네.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 선거를 주창한 게 참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송 전 대표는 이전 부총장의 지금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감시하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의 물증에 입각한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 일탈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당장 연루된 사람이 송 대표가 대표된 다음에 사무총장 됐고 그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사무부총장은요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부총장을 맡았고 또 여기 지금 녹취록에 보면은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천 정무부시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친송영길계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당대표 경선에서 0.59% 차이로 신승했다라는 것의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재수 의원님께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또 대체로 뭐 범친명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송영길 대표가 엄정 중립을 선언했지만 은근히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좀 그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제3자가 볼 때 물론 전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나라당 시절에 그 돈봉투 하나 그것도 이제 고승덕 의원이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당시 박희태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은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으로 볼 때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될 그러한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고승덕 의원이 한마디만 한 건데요. 지금 전화통화 안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네. 리얼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글쎄 확실하게 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당 차원에서 저 전화통화 자체만으로도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지금 제1야당입니다. 169석을 가진요. 네. 배 수장님. 네. 거명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당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최대 위기 국면입니다. 네. 이게 왜 위기 국면이냐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서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파장이 번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재판 뭐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을 했거든요. 단단히. 근데 이것이 돈봉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10명에서 20명 이건 전체 리스크로 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견고하게 그동안 지지를 해왔던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제가 화이트 칼라 말씀드렸죠. 이 사무직은 네. 특히 비리, 부패,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종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다가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인 이 쌍딜레마 현상, 쌍 리스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게 가중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도 흔들할 수가 있지만 중도 또 총선에 중요한 수도권, 무당층까지도 흔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당 지지율에 미치는 타격도 있지만 어떻게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당이 어떤 태도를 여기에 대해서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네. 이것이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는 송 전 대표가 친문 홍영표 의원 네. 그러니까 0.5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면서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네.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제 그 의도가 아까 이제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 하신 그 답안에 다 여기 답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분란의 가능성은 사실 이제 이 대선 전에 당대표 선거였고 이 3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빙의 선거를 치렀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3번째 도전이어서 아마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경쟁심이 굉장히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것이 당 분란으로 이어질 거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리스크로 커지긴 했지만 이런 경우 과거의 한나라당도 다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당 개혁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지금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이제 사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 총선 체제가 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응답이 이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당직 개편 이후에 당 내분 등이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직 개편 전에도 당에 무슨 큰 분란이 있다거나 네. 또는 개파가 편을 나누어 가지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크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문재인 2015년도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 당 대표 하실 때 그 당이 큰 난리를 한번 친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밑에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지 언론에 나와가지고 마치 이게 큰 싸움 벌리듯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안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구나 당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당은 당규가 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수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당내 구성원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직전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져야 된다는 응답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에 지금 돈봉투 리스크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로 가도 된다라는 이 도덕적 해이의 근원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런 돈봉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별로 요동치지 않는 이 민주당을 보면서 가지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대한민국 정당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일단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도 달라지셔야 되고 달라져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원로가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러한 돈봉투 사건이 생겼으면 이거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요소에 공생 체제화돼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참 한국의 정당 발전에 상당히 우울한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면요. 네, 두 분 의원께 여쭤보면 짧게 제3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딜레마죠. 우리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미칠 다른 변수 살펴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의석수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승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과제나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의 경우 29%, 경기도 인천은 21%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32%.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수도권 유권자들의 향한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는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이 그 지난 1년 동안 전 국민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랬던 거는 경제에 좀 올인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그 가장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과제라는 거 그건 저는 결국엔 경제 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수도권 내년 총선 판세에 이 이슈를 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30만 표 이상을 이기면서 20만 표 이상 차이로 0.1% 미만의 아주 그 신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에서 보면 최근에 관련된 조사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이 왜 그럴까요? 상당히 가격은 안정 하락 상황이죠. 그런데 하락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을 또 마땅히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저런 뭐 세금 관련된 것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건 30대부터 50대까지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인데 지금 서울에 사무직들이 많고 주부층이 많은데 지금 서울 경제가 특별하게 더 나아진 게 특별히 없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MZ세대가 특히 많은 지역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20대 30대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의 노동시간이나 취업 이런 부분도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내년 총선 지역구에서요.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국민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두 의원님들은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실 매번 인물 교체론이 높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이 무당층이 증가하면서 이게 좀 새롭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각 정당들이 총선 공천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선거를 앞두고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게는 어떤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에는 그 60% 가까이 나는데 70%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바로 사람 교체로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정당이 이기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총선은 심판 성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실적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텐데 지금 현재 보자면 경제가 어떻습니까? 민생이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어떻습니까? 외교 어떻습니까? 뭐 안 좋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내일 견디면 내일 모레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선택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투표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유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이 특히 누구를 갖다 놔도 당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TK 그리고 PK의 다수, 그다음에 서울의 뭐 강남, 서초, 송파 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지금 현직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은 자기 특권을 내려놓으면 이게 개혁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검사 출신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벌써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당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대통령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대통령께서 4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돌아오면은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네. 바뀌고 있고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 걸 내려놓는다라는 거를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읍참 마속에서 마속만 때려잡지 말고 본인들이 내려놔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을 버리고 또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배 소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활공산 그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예. 귀향 후 첫 공식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움직임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지지율 결집 효과라든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적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게다가 또 적지 이재명 않다라는 것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전제소 얘기지만 내년 부산에서는 총선할 때 현수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지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함이나 현수막에 넣었을 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현수막에 걸고 명함에 넣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왜 그런 상황이 그럼 벌어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총선은 이 지지율이고 후광효과인데 대통령의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권 후보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할로 이펙트 후광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가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전재수 의원께 과연 내년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명함에 현수막에 박을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답변 안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미국도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통치 않거든요. 공화당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각되다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찾고 오바마 대통령 여전히 찾는 이유는 네. 현직 대통령이나 또 다른 이 경쟁 정당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네. 또는 경쟁력이 신통치 않아서죠.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인지 궁금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 방금 이제 배 소장님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네.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좀 적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권 교체당한 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층이 있더라도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비판 여론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최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선임 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가 잘 되고 있으면 누구를 앉힌들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언론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설사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외교가 잘 되고 있고 국익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옹호되고 있고 대변되고 있다라면 네. 이 정도의 비판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대일 외교 어떻습니까? 일본한테 간 빼주고 썰개 빼주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뒤통수 맞고 그러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고 강제동원 역사 왜곡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역사 교과서까지 지금 고쳐가지고 일본의 우경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대미 외교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 보조금 다 날라갔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통해 가지고 글로벌 우리 반도체 기업들 지금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네. 영업 비밀까지 다 지금 내놓게 되는 상황인데 외교가 엉망진창이죠. 네. 최대 적자국 가가지고는 그냥 간설계 다 빼주고 있고 최대 흑자국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외교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게 이 정도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의 영역은 굉장히 전문가적 영역이고 절제된 영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아올린 인적 자원들이 차고 넘칩니다. 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문적 영역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런 네.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 외교가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이라든가 이런저런 봉사활동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공식 일정을 4개 소화했는데요. 김 여사 단독 행보, 공개 일정 빈도를 늘리는 모습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본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제 좀 순기능 역할을 지금 하고 싶다는 의지도 일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거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기에는 해외 순방 직전에 특히 대통령 부인의 국내 활동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을 들으면서 얼뜻 든 생각이 이 의전 비서관 있잖아요. 요번에 승진된 사람.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제2부속실장으로 앉히고 네. 의전 비서관에는 소위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의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물론 능력이 많고 또 이 대통령실의 인사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정치라는 것이 여론을 전혀 배제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배 주장님,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 20%대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예.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건가요? 도움이 안 되죠. 네.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 여사까지 행보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의 중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통령의 행보에 더 많은 초점이 모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럴 때 배우자의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론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완급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교한 행보를 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네.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여러 가지 앞으로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변수 영향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프레지던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세워지지 않고 자꾸 대체적인 어떤 배우자가 여사님이 나와서 그걸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편법은 지금 통하지 않는 시기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지금 개편을 해서 좀 국정 전반적인 쇄신을 가져오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이번 주에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네. 이 홍준표 시장과 또 이 김기현 또 당대표와의 갈등, 또 하나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관련된 수사 또 당 내용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대안,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것은
뉴스 한두 가지 또는 검찰 수사의 어떤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을 하고 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국민들께 정말로 한 번에 뭔가 네. 논란 없을 수준의 한 번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네.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한 도공을 만났습니다. 자연의 색을 입히는 진사 도자기 등에 혼을 불어넣는 도예가입니다. 여전히 전통 창작 가마로 굽는 걸 고집합니다. 오랜 노력과 고생 끝에 자기만의 빛깔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지금도 그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합니다. 열정과 노력, 고통과 인내 속에 결실을 맺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줬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건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 혼입니다. 어떤 일이 틀어지거나 왜곡돼 갈 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싱그러운 봄날, 각자의 삶에서 초심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